북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온 노동당 창건일에 축포, 즉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이 창건일 당일에 최고위급 인사를 내세운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냉랭했던 북중 관계에 모종의 변화라도 생긴 것인지, 향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인 우석대학교 전현준 교수와 상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서 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중국이 류인상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상당히 권력 사열이 높은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대표로 해서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표단이 가 있는데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못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이제 북한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 고위급 초청을 했는지 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이런 의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보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관측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인산이라고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이면서 당 서열 5위입니다. 예. 굉장히 고위급이죠. 이런 분이 가게 돼서 그동안에 뭔가 물밑 접촉이 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에 북한이 사실은 핵실험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러지만 북한은 이제 위성이라고 그럽니다. 위성을 발사해서 우주 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로켓 발사를 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또 많았어요. 근데 현재까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그런 어떤 행동이라든가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여러 가지를 또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중국을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G2 국가, 미국에 필적할 만한 그런 이제 큰 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동북아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이 그동안 3차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중국의 위상이 좀 많이 깎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만약 또 10월 10일 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논의가 되고 그러게 되면은 중국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아마 물밑 접촉을 통해서 북한과 조율을 한 것이 아닌가. 대신 그동안에 좀 껄끄러웠던 그런 관계들을 청산을 하고 이제는 고위급을 보내서 축하 사절단을 보낼 테니까 좀 자제를 해달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둘째는 북한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실 또 장거리 미사일을 쏘게 되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나올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서 경제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물론 핵실험도 했지만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라든가 평양 건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지금 국민의 어떤 지질,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나마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대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또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도 좀 자제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이번에 중국의 고위급이 가고 북한으로서는 그런 소위 말하는 축포, 도발, 그걸 하지 않는 그런 타협점이 찾아졌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입니다. 다음은 10월 11일 지켜봐야 됩니다. 예. 물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관측이랑 분석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서로의 이익을 조율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액션을 취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중 관계는 굉장히 좋거든요. 예. 6차례에 걸쳐서 한중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북한과 중국은 한 번도 지금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나빴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도 왜 그런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2013년 2월 달에 핵실험을 또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으로서는 자기 세대 10년간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주석은
10년간 시작하는 그런 해에 그런 일을 저질러서 자기를 곤란에 빠뜨렸다 그래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간의 감정이 안 좋아요. 시진핑 예. 주석과 김정은 제1위원장 간에. 네, 정상 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도 좀 아무래도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도 최고 수뇌부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중 관계는 좋은데 북중 관계가 나빴었는데 이번에 어떻든 유인산이가 감에 따라서 관계가 상당히 복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완전한 의미에서 복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복원이 상당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사실 우리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약간 뭐 어떤 문제로 틀어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그런 상황 못지않게 북중 간에도 사실상은 혈맹 관계입니다. 한미 관계 못지않게. 그렇기 예. 때문에 약간 기분이 나쁘더라도 결국 둘이는 떨어질 수 없는 순치 관계, 혈맹 관계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북중 관계 시대가 도래가 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자기가 등장한 지 벌써 5년이 됐어요. 후계자로 책봉된 지가. 예. 그렇다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경험을 쌓는다든가 나름대로 정치를 어떻게 하는가, 국제 정치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을 좀 많이 습득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이제는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고 중국이 없이는 사실은 또 북한이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중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더라도 뭐 후로 미룬다거나 아니면 체면 치레 정도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실 이제 북한이 대외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군사력이거든요.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수단은 핵무기를 비롯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이제 강대국과 딜을 하는 것, 거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번 10월 10일 날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안 쏠 건가? 그건 아닐 겁니다. 북한은 계속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기들만의 독특한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북한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실험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사회주의를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도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그런 독특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강박관념에 쌓여 있어요. 따라서 핵실험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 장거리 로켓을 계속 경량화, 소량화 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그런 수단들을 가지려고 한단 말씀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언제든지 그걸 실험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주변 상황이 북한을 어느 정도로 압박을 하느냐. 지금처럼 계속 압박을 해서 코너로 소위 또 구석으로 몰아세워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북한은 전통적으로 그걸 돌파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화도 하지만 예. 강한 무력으로 그러한 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 그런 행동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언제든지 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10월 10일에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던가 향후 남북 관계는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이산가족 상봉은 잘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20자 이산가족 상봉이죠. 그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미 보냈던 250명의 명단과 북한이 예. 우리에게 보냈던 200명의 명단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일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 된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안 된 적이 또 있었어요. 예, 나흘 전인가 사흘 전에 취소한 적도 그렇습니다. 있었죠. 갑작스럽게도 안 된 적이 있었기 예. 때문에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북한이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경제적으로. 예. 한 90%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건 북한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주체, 자주 그것과 어긋납니다. 어떤 특정한 국가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주성을 상실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경제의 다변화, 그러니까 남한, 미국, 일본, 러시아
뭐 유럽, 동남아 이런 좀 다방면적으로 경제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남한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8월 25일 날 합의도 나왔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산가족 상봉을 저는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결국 남측에 원하는 건 경제적인 교류이고 그를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도 좀 순탄하게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좀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예. 거죠. 비록 그 박근혜 대통령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북한을 예. 좀 압박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제 포위 외교 내지는 봉쇄 외교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간간히 나 기분 나쁘다. 예.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압박하느냐 그런 얘기는 또 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판은 깨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남북 정상 간의 관계가 어떤지가 또 관심인데요. 유엔 총회에서 그 기조연설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 연설을 두고 북측에서 흡수통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데 정작이 그 양국의 그 당사자 간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추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박근혜 정부를 보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눈입니다. 예. 하나는 박근혜 정부도 언젠가는지는 모르지만 남북관계를 개선할 생각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2002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지만 예. 방문해서 당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대에서 하고자 했던 통일의 꿈을 이루어보자 후대가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기대를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또 완고하거든요. 그래서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겠다. 예. 그래서 핵도 포기하라. 뭐 무슨 경제 발전과 핵무력 건설 이거 병진 정책 안 된다. 그래서 개혁 개방으로 나와라.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다닌단 말씀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믿음이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심이 가는 그러한 생각을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 같고 유엔에 가서 한 연설에 대해서도 북한이 내심으로는 기분이 나쁘죠. 예. 흡수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자기들을 포위해서 압박을 해서 결국은 제도적 통일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식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단 말씀이죠. 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돕겠다는 물론 그것은 민생 차원 내지는 아주 그 취약계층들 그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못 먹고 사는 계층에 대한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를 또 계속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예. 그렇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계속 두고 보고 언젠가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이 그냥 쓰는 카드가 아니에요. 예. 비료나 식량을 받고 이산가족 상봉을 해주는 그런 카드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전혀 지금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조가 잘 가서 남북 관계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그런 외교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북한을 계속 몰거든요. 강대국들을 동원해서 몰아가는 예.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을 북한이 터트리는 예. 그걸 터트리고 나오는 이런 순간이 온다면 남북 관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금 더 전향적인 대북 정책, 오이사 조치라든가 금관산 관광 재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풀 수 있는 당국 간 회담을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전술이라던가 이런 외교적 철학 같은 게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박근혜 정부가 많이 받아왔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그럼 좀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예.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정확한 철학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 뭐 박근혜 대통령도 뭐 통일 대박론도 얘기를 했고 통일이 좋은 거다. 남북한이 다 잘 사는 길이다. 그런 그 얘기는 했기 때문에 철학이 전혀 없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말만 많이 하고 실행은 없다. 그런 비판은 받습니다. 예. 뭐 장밋빛 그런 청사진은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면 뭐가 좋고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액션이 없다 이거죠. 그럼 실제로 하려면 교류 협력을 해야 되고 경제 협력을 해야 되고 뭐 개성공단도 좀 키워야 되고 예.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 실천을 안 한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비난을 받는 그런 면들이 지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많지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정말 어떤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없이는 내년으로 들어가면 더 하기 힘들거든요. 예. 실현하기 따라서 금년 내에 어떤 그 철학 부재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을 예. 그런 좋은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합니다. 예, 이번 달이 본격적인 외교 시즌에 돌입하는 첫 출발점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철학도 찾고 실리도 찾는 그런 외교적인 전술을 볼 수 그렇죠. 있으면 뭐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예. 뭐 유리한 국면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것을 왜 활용을 안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은 물론 국내적인 정치도 골치 아프니까 그러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초당파적인, 그 초이념적인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통일은 그래서 빨리 통일 문제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